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고1 내신 첫 출발 한번 해 볼게요. 첫 소문점 부끄러워. 고1 국어 비상 박영민 교재고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1단원이 좀 뭐라 그럴까 시험 범위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2단원을 좀 먼저 수업을 하게 됐고요. 2단원이 이제 문학의 4가지 빛깔이라고 해서 문학의 갈래별로 문학 작품을 어떤 식으로 감상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단원 좀 건너뛰고 2단원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문학을 들어가기 전에요. 내신 대비 처음이니까 이 말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얘들아, 내신, 고등부 내신은요 항상 딱 이거 하나는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공부를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겠다. 이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학교마다 이해를 조금 더 중시 여기는 학교가 있고 암기를 조금 더 중시 여기는 학교가 있는데, 니네가 어차피 시험 이번 한 번 보고 끝낼 것도 아니고요. 2학년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내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얘들아 수능도 공부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국어 공부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 이렇게 순서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신에서 얘들아, 특히 고1 내신에서 이게 빠르게 익숙해지면 사실 니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국어라는 게 하나하나 익혀지고 익숙해질 거거든요. 내신이라서 얘들아 어쩔 수 없이 암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암기는요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를 조금만 꼬아서 내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소설 같은 경우는 지문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얘들아 무턱대고 외운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험 범위가 적은 편이지만 2학년 때가 돼서 시험 범위가 많아진다면 외워야 될 내용도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진짜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1학년 첫 시험 때부터 올바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좀 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문학의 4가지 빛깔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뭐 다시 할게요. 뭐 어쨌든 문학을 얘들아 이제 4종류로 나눌 거예요. 문학을 4종류로 나눌 건데 첫 번째 서정갈래, 두 번째 서사갈래, 세 번째 극갈래, 네 번째 교술갈래.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을 이렇게 총 4가지 갈래로 나눠놨고요. 각 갈래별로 당연히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묶어놨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첫 번째 서정갈래를 먼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서정갈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됐죠? 그것을 한번 익혀본 다음에 서정갈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구성이에요. 이게 이제 니네 교재에서는 뒤쪽에 오히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니네 자습서 기준으로는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서정갈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항상 수능 수업 때 이야기를 하지만 얘들아, 서정갈래의 핵심은 정서와 사상입니다. 정서예요. 생각이나 정서라고 돼 있죠. 사상과 정서, 정서와 사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서와 사상을 운율이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문학을 우리는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다시 서정갈래의 핵심은 정서. 근데 그 정서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운율이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전달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하위 갈래로는 시가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서정갈래라는 것은 어떻게 주제를 구현합니까? 형상화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형상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얘들아 구현한다, 드러낸다, 표현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화한다 이런 느낌. 시는요 일단 말하는 이로 화자를 내세웁니다. 우리 소설에서 서술자라는 게 존재를 했죠. 시에서는 화자라는 게 있고요. 이 화자를요 우리는 다른 말로 뭐 시적 화자라고 하죠. 시적 화자. 그 다음에 뭐 서정적인 화자, 서정적인 자, 시적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줘요. 일단 얘들아 1학년이니까 이 표현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 한번 먼저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항상 화자와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인을 대신해서 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시인과 시적 화자를 동일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얘들아 소설에 비해서는 시는 조금 더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긴 해요. 특히 고전 시가는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어쨌든 화자는 시인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인의 대리인, 시인 자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화자가 처한 상황, 우리 항상 시에서 하는 말은 하나죠. 화자 찾고요, 대상 찾고요, 그 다음에 청자 찾고요, 그 다음에 화자, 대상이 처한 현실, 상황 찾고 정서, 태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어조를 통해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 거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그랬죠. 예, 운율, 음악적 요소다 라고 해서 음악성이다 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운율은 리듬감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운율, 음악성, 리듬감, 예, 다 같은 의미로 봐주셔야 되고요. 운율은 얘들아 기본적으로는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반복, 예,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요 반복과 두 번째 호흡인데요. 이제 1학년 과정에서는 이 호흡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많이 다루진 않아서 기본은 이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운이 반복되거나 단어가 반복되거나 시구가 반복되거나 시행이 반복되거나 됐죠? 아니면 문장 구조, 이 문장 구조를 우리는 통사 구조라고도 할 거예요. 통사 구조가 반복되거나 통사와 문장은 동의어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행과 연이 규칙적으로 배열되거나, 사실 일단 행과 연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호흡을 통해서 운율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어쨌든 이렇거나 음성상징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반복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율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심상이라는 것은 얘들아 우리가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미지라고 하고요. 이것도 여기다 쓸 걸 그랬나? 예, 리듬감, 음악성. 왠지 여기다 써서 다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예, 여긴 지워야지.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요 감각으로 구체화해서 생생하게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감각적인 인상이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합시다 얘들아. 심상이라는 것은요 시, 청, 후, 촉, 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에 전이 될 때 나타나는 공감각. 예,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러한 감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됐을 때 이제 우리는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서라는 것은 아무래도 얘들아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요소가 강해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요소가 강해서 그것을 독자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미지화 시켜주고 구체화 시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이미지, 심상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감각적인 인상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제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맨날 배워왔던 것들이에요.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등등등 많이들 배웠었죠? 예,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면서 시에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니네 교재에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아 한 편의 시를 이제 제대로 감상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감상하자라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예. 그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향수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 실제로 시가 어떻게 주제가 구현이 되며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식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들아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내가 이제 2학년 되면 작가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해주려고 하는 편인데 1학년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작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해줘도 내 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데다가 니네들이 자꾸 지루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지용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얘들아 간단하게만 하면요 막 이래요. 정지용 시인은 막 순수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 계열의 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얘들아 가톨릭과 관련된 시도 쓰고 막 별걸 다 쓰세요. 그 다음에 뭐 산수시도 쓰고요 등등등등. 됐어요. 다 됐고요. 1학년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미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예, 모더니즘 막 이런 것들 다 됐고요. 원래는 이미지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됐고요. 예, 정주영 시인은 어떤 계열의 시를 쓰시든 이미지의 활용을 되게 잘하는 시인입니다. 이미지의 활용이 되게 두드러지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정주영 시인의 시를 읽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원래 감상할 때 항상 머릿속에서 뭔가를 떠올려 보는 거래요. 됐고요. 우리 이제 소단원의 목표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이 되게 뚜렷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얘들아 이미지화 시켜주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정서를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될 거예요. 글의 제목이 향수라고 나와 있고 제재가 고향, 주제가 고향에 대한 회상, 그리움이라고 되어 있죠. 예, 맞아요. 향수라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한자성어로는 수구초심 이라는 말을 써요. 여우도요, 얘들아, 죽을 때는 자신 구를 향해서 죽는데 뭐 그런 거예요. 됐고요. 예, 혹시나 학교에서 얘들 한자성어 해준다면 향수라는 것은 수구초심이라는 한자성어로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얘들아, 원래 우리가 이제 작가를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를 항상 공부해달라고 하죠.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작품 경향인데요. 정주영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시를 주로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라 그랬는데 이 고향에 대한 회상 그리움 속에는 약간 그 슬픔이라 그럴까? 뭔가 삶의 비애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드러나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삶 되게 버거웠죠. 특히 농촌에 살면 얘들아 진짜 거의 파탄이 나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는 그러한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이 얘들아 단순히 무조건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힘겨웠던 삶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그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글의 작가는 얘들아 그 고향에서의 삶이 힘겨웠든 아니면 즐거움의 연속이었든 상관없이 고향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는 하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은 다 그리움의 대상이고 약간 이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아마도 그 비애감이 조금 더 같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긴 합니다. 예, 글의 종류 자유시, 서정시네요. 우리가 얘들아 시를 공부할 때 뭔가 딱히 강조하지 않으면 갈래를 강조하지 않으면 다 자유시, 서정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향토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게 완벽하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거의 향토적이다와 토속적이다라는 것은 동의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향토적이다, 토속적이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특징에서 보시면 향토적인 소재와 시어를 구사한다라 그랬죠. 당연히 얘들아 이런 향토적인 소재가 향토적, 토속적이다라는 성격을 만들 거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얘들아 사투리죠. 예, 사투리. 요즘은 사투리라는 말보다는 방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도 괄호 반대로 하자 이러면 예, 방언이요. 예, 방언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색채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묘사적이다, 감각적이다. 예, 정주영 시인의 특징이고요. 실제로 정말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향의 정경을 드러낼 거예요. 뭐 이야기 다 했고요. 이제 후렴구라는 게 있을 건데요. 후렴구는 저쪽에 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후렴구를 먼저 한번 좀 보고 들어갈 거거든요. 시를 한번 가볼까요? 시를 한번 보시면요, 얘들아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고향의 정경이에요. 미리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서 얘들아 고향의 정경을 묘사해요. 고향의 정경을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후렴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요. 총 5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인데요. 그 5연이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연 볼까요? 역시 고향의 정경을 묘사한 다음에 그곳이 차마꾸맨들 이칠리아라고 해서 후렴구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죠. 다시 또 역시 고향의 정경을 묘사한 다음에 그곳이 차마꾸맨들 이칠리아라고 해서 후렴구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드러내고 있고요. 역시 고향의 정경을 묘사한 다음에 후렴구, 고향의 정경을 묘사한 다음에 후렴구.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시 전체적으로는 고향의 정경을 묘사한 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구조로 5년이 병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는 5개의 연이 병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들아, 각 연은, 하나의 연은 정경을 먼저 묘사하고 그 다음에 정서를 드러내잖아요. 봐봐, 이런 거를 우리는 얘들아 경치를 서술한다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서를 서술한다라고 해서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경치 서술이 먼저 있고 정서에 대한 서술이 뒤에 있으면 이것을 무슨 구조라고 불러주냐면 선, 경, 후, 정의 구조라고 불러요. 서경이 먼저 나타나고 서정이 나타나면 선경, 후정의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각 연이 다 선경, 후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한번 또 봐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그럼 다시 얘들아, 우리 후렴구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그냥 공부를 해보려고 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후렴구에 대해서 이쪽으로 와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니네 자습서 기준으로는요, 그 80페이지에 이 후렴구의 특징, 후렴구 사용 효과가 되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보셔도 되고요. 나는 여기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거기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일단 니네 교재에서는 이 후렴구의 기능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후렴구는요, 연을 구분해 줍니다. 연의 구분,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연과 연을 구분하는 기능을 해요. 각 연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가 반복되니까. 우리 애들은 노래에서도 생각해보면요, 1절 끝나고 후렴구, 2절 끝나고 후렴구 이런 식이니까 후렴구가 절을 구분해주죠. 예, 여기서는 연을 구분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얘들아, 후렴구는요, 각 연마다 반복되는 거죠. 반복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율을 형성할 거고요. 그리고 얘들아, 뭔가가 반복될 때요, 동일한 위치에 무엇인가가 반복이 되면, 동일한 위치에 무엇인가가 반복이 되면 뭔가 구조적인 안정감, 형태적인 통일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후렴구의 형식적인 기능이고요. 이거는 얘들아 지금 내용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후렴구라는 게 사용되면 형식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가져요 라고 설명을 한 거니까 모든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시를 볼 때도요, 얘들아, 후렴구가 사용됐다면 이 세 가지는요, 무조건 세트로 가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 기능은 있다, 이 효과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적으로 이 시의 후렴구를 한번, 이 시의 후렴구의 효과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얘들아, 기본적으로는 반복이죠. 반복이니까 의미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네, 반복이니까 의미 강조의 효과가 있죠. 반복이니까 의미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경치를 서술하고 뒤에서 정서를 표출해 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매 연이 이렇게 선경 후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해서 외부 정경과 화자의 내면을, 됐죠? 외부의 정경과 화자의 내면을 균형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예, 막 정경만 나왔다가 정서만 막 쏟아냈다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진짜 균등하게 정서 내면, 미안해, 정경 내면, 정경 내면 이렇게 균일하게 균형감 있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다시 이 후렴구가 지금 내용을 한번 보면 그곳이라는 것이 앞에서 서술된 고향의 모습이겠죠.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아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걸 좀 내용적으로 한번 해보면요, 그것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 이게 얘들아 물어보는 형태예요. 의문형 진술이죠. 예, 의문형 진술인데요. 다시요, 의문형 진술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배웠죠. 예,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얘들아. 서리법이 사용됐다라는 것은요, 무조건 영탄적 어조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마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잊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 볼까요, 얘들아? 그것을 차마 꿈엔들 잊을리야 라고 하지 않고요, 잊힐리야 라고 했죠. 잊다, 잊히다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 히라는 것은 피동전미사예요. 피동전미사까지는 됐고요, 피동표현 됐어요? 피동형입니다. 피동형. 예, 피동형, 피동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들아, 여기서 이제 피동표현과 그 다음에 예, 서리법, 얘네들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꿈에도 잊히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들아, 이 후렴구의 내용은 뭐예요? 그냥 고향에 대한 그리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적인 특성인데요. 내용적인 효과. 이거 얘들아 웬만하면 후렴구의 일반적인 효과예요. 알겠죠? 이거 두 개는 이제 이 향수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예, 이제 고려가요를 제외하고는 후렴구는 보통 의미 강조라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들아 후렴구 한번 먼저 싹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됐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후렴구는 애들 안 건드릴 거예요. 예, 우리 앞에 부분만 볼 거니까 후렴구는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들아 시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감각적인 이미지가 진짜 상당히 많이 사용돼요. 사실 니네 교재에서 얘들아 77페이지에 한눈에 보는 제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써져 있는 설명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예, 우리는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은 벌판이 있어요. 넓은 벌판의 동쪽 끝에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요. 다시 이렇게 뭔가 얘들아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잖아. 그럼 저쪽으로 이렇게 뭔가 들판이 쭉 펼쳐져 있어. 동쪽으로. 그 동쪽의 끝을 보면 실개천이 하나 흐르는데 이 실개천이 우리의 마을을 이렇게 휘돌아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됐나요? 이게 우리 고향의 전경이에요. 다시 우리 고향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뭔가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뭐 산은 사실 안 나와요.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끝에 얘들아 실개천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한 바퀴 휘 둘러서 나가는 그러한 느낌의 동네예요. 그리고요, 이 들판에는요 아마도 들판에 있겠죠. 얼룩배기 황소가 항상 해설피 게으른 울음을 우는 그러한 곳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얘들 앞부분에서는 우리 고향의 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화자의 고향이 대체 어떠한 곳이냐 라는 것만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넓은 벌판 그 동쪽 끝에 실개천이 있어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의 진술이니까 그렇구나인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개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옛 이야기 지줄되는 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간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아까는 초점 맞았으려나? 근데 이게 얘들아 이렇게 카메라가 요즘 좀 초점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다시 얘들아 이 실개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 이야기가 지줄된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을 통해서 화자에게 고향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미지인지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일단 얘들아 옛 이야기 지줄된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실개천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의인법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지줄된다라고 했어요.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으니까 이미지로 따진다면 청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네요. 됐어요? 그냥 실개천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소리가 꼭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야 우리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옛날 이야기 누구한테 주로 들어? 라고 하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니네 어머니 무릎에 무릎 베게 하고 누워서 어머니가 니네 쓰다듬으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라는 그런 느낌 아닌가? 그래서 이 옛 이야기라는 것은 얘들아 뭔가 그렇게 따뜻하고 그리운 그런 이미지들을 자아내는 시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들아 이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지줄대면서 우리 마을을 회돌아 나가요 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을에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마을의 정경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얘들아 이제 여기서는 니네 교재에서는 이 옛 이야기라는 것이 마을의 유서, 마을의 역사 막 이러한 느낌으로 써놓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이 실개천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니네 교재에서는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룩배기 황소가 있어요. 이 황소가요 뭐예요?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에요. 일단 얘들아 이미지를 한번 또 먼저 가볼게요. 황소가 우는 곳이라고 했죠. 울음을 운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청각이에요. 그죠? 근데 얘들아 그것을 울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금빛의 울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황소의 울음이죠. 황소의 울음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금빛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공감각적 심상을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를 보시면 돼요. 원래는 울음이야. 그러니까 청각이죠. 근데 그것을 금빛 울음이라고 표현해서 시각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공감각적 심상 보시면 되고요. 다시 얘들아 해설피의 뜻이 뭔데요? 라고 봤더니 해가 질 때 빛이 약해진 모양이래요. 해질녘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해질녘에 약간 해질녘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 노을이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노을이 들 것 같은 그런 얘들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야. 또 봐봐 얘들아 울음 자체를 게으르다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 게으른 울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평화롭고, 여기서 쓸까? 여기다 쓸까? 평화롭고 또 똑같아. 뭐 해볼까? 평화롭고 한가로운 마을의 정경, 고향의 정경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시는 이게 전부야. 근데 이제 조금 얘들아 특이한 걸 하나 해주면 이런 겁니다. 봐봐. 우리가 마을의 정경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마을이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고 큰 그림, 멀리 있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 준 다음에 야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을 들으려면 내가 황소 근처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멀리 있는 것을 먼저 드러내요. 실개천이라는 것은 저 멀리 끝에서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근데 다시 1년에서 얘들아 실개천과 황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개천은 멀리 있는 것이고 황소는 가까이 있는 거겠지. 소리가 들릴 정도려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얘들아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된다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원경과 근경을 통해, 즉 원근을 통해 고향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1년은 얘들아 써져 있듯이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을 일단 먼저 소개하고 있고요. 표현으로 봤었을 때 저렇게 의인법이나 청각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형 가볼게요.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 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연에서의 핵심은 아버지죠. 이연에서의 핵심은 아버지. 다시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게 달리고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 더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 밤바람 소리 있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연의 핵심을 이제 겨울밤의 정경과 아버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버지만 놓고 보기도 해요. 근데 니네 교재에서는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이연이 그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고향을 떠올릴 거잖아. 그 고향을 떠올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거 밤바람 소리.
두 번째 떠오르는 거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고 있대요. 일단 얘들아, 질화로야. 과거에는 이제 화롯불이라고 해서 화로의 불을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식으로 했지. 그러니까 일단 계절적 배경으로 아마도 얘들아 겨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경과를 한 거야. 이 시간의 경과라는 것을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 식었다라고 했으니까 촉각의 이미지지.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촉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식의 말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들아,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관념과 추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라고 표현을 하면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들이 좀 달라. 그리고 그게 탁 와닿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야, 그 밤에 생각을 해봐. 이게 아마도 겨울이고 얘들아 재가 식어진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밤이 되었을 거야. 이 밤이라는 말이 없어도. 왜냐면 저녁 무렵에 질화로에 따뜻한 이렇게 쑥 담겨서 들어올 거라고. 저녁에 따뜻하게. 그러다가 얘들아 새벽이 되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서 점점 그 질화로는 식어지고, 근데 이제 방은 따뜻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잠이 드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야. 딱 그렇게 누군가한테 그래 밤에 저녁에 질화로 들어왔고 따뜻하게 쐬다가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뭐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래 한밤중 정도 됐나 보다. 그러면 이제 질화로가 새기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줘. 물론 니네는 안 떠올라. 니네는 질화로가 뭔지를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써본 적이 없으니까 니네는 잘 안 떠오를 거야. 하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닐까 얘들아? 보일러나 히터나 에어컨은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시간을 맞춰놓고 잔 거야. 그래서 저녁 무렵에 틀고 얘들아 3시간 예약해놨는데 그게 꺼졌어,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시간의 경과를 촉각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겨울 밤이 깊어지고 있다. 제대로 쓸까? 네. 겨울 밤이 깊어진다 라는 것을 얘들아 드러내고 있고요. 이렇게 겨울밤이 깊어지면 얘들아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려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빈이라는 것은 시적 허용에 해당해요.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비문법적인 표현인데 시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노리고 그 비문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얘들아, 원래는 빈 밭이죠. 빈이라고 쓰는 대신 비인이라고 써요. 야, 빈 밭과 빈 밭, 어떤 게 조금 더 진짜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좀 그러한 느낌들이 들죠. 그래서 시적 허용이고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소리니까 얘들아 청각이다. 근데 이것을 얘들아 말을 달린다라고 표현해서 시각처럼 표현했지. 그래서 역시 청각을 시각처럼 표현했다. 청각의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고, 또 봐봐. 밤바람이야. 바람이 말을 달린다. 바람이 달린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표현으로는 화류법이야. 왜 앞에서는 의인법이고 여기서는 화류법이냐면, 의인법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고 화류법이라는 것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의 속성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의인법. 근데 얘들아 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의 속성으로 봤기 때문에 화류법.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다시 얘들아, 화류법을 통해서 그럼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생동감입니다.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뭔가 생동감 있게 방 밖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얘들아 되게 좀 다양한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은. 근데 1학년용 해석은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말로만 할게요, 얘들아. 여기는 단순히 겨울밤의 전경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냥 밤 이랬지, 그냥 여기서 끝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얘들아 재는 식어가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 그 바람이 얘들아 그 창호를 치는 그 소리들 사실은 되게 무섭고 좀 그러한 소리들이잖아.
게다가 빈 밭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쓸쓸하고 쌀쌀하고 황량한 그러한 겨울밤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기도 해. 왜 그러한 이미지를 드러냅니까? 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에 그러한 힘겨웠던 삶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아버지, 그래도 어쨌든 얘들아 밖에는 이러고 있지만 아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아버지가 엷은 졸음에 겨우셔서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는 뭔가 평온한 삶이 지속되고 있잖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보기도 해. 근데 이제 이거는 1학년들한테 가르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도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학교에서 배우신 말 하세요? 네, 다음 거. 엷은 졸음에 겨우신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입니다. 야, 진짜 예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얘들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아. 니네는 아닌가? 우리 때까지만인가? 우리 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버지의 진짜 전형적인 모습이죠. 리모컨을 손에 쥐시고 누워서는 이제 뭐 뉴스 우리는 재미도 없는 걸 막 자꾸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 좀 보고 싶은데 아버지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채널 돌리면 아빠 안 잔다, 엄마 안 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이게 왜 그렇게 어른들은요 항상 이렇게 좀 잠시 밥 먹고 쉬면서 누워있다가 그렇게 꾸벅꾸벅 잠이 들었을까? 엷은 졸음이라는 것은 야트막하게 잠이 든 거잖아. 아마도 얘들아 이렇게 누워서 근데 깊게 잠이 드는 것도 아니야. 꾸벅꾸벅 살짝 이렇게 옅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은 이 삶의 피로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고단한 삶, 아버지는 아마도 이런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그 모습을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나는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이 앞에 두 줄을 되게 다양하게 해석들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가자면 겨울밤의 정경과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 그리움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3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이라 그래서 사실은 내 생각에는 3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쉽게 가봅시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했죠. 흙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도 여기 쓴 유년 시절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유년 시절의 나, 유년 시절의 나.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유년 시절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나 유년 시절에 어땠어요 얘들아? 흙에서 자랐어요. 흙에서 자란 유년 시절 좀 뭔가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러한 이미지가 조금 더 강조되죠. 그렇잖아. 우리가 이게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자연에서 자란 흙을 퍼먹고 자라면 안 되는데 다시 흙장난하면서 자란 아이가 뭔가 얘들아 게임방에서 자란 아이, PC방에서 자란 아이보다는 훨씬 순수하고 순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년 시절의 그런 순수하고 순박함이라는 것을 아마도 이렇게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라고 했네요. 오케이. 이 파란이라는 거 역시 시적 호용이라는 거 알겠죠? 파란이 맞아요. 근데 파란이라고 해서 얘들아 조금 더 그 이미지를 강조해주고 있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무슨 말이야 싶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유년 시절의 나는요 아마도 파란 하늘빛을 그리워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의 그리웠다라는 표현은 동경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 파란 하늘빛을 동경했던 것 같아요.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 파란 하늘빛을 동경하여 하늘을 향해서 함부로 쏜 화살, 이게 이제 내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현재 내가 그리워한다라는 느낌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파란 하늘빛이 그립다라는 것은 아마 유년 시절의 뭔가 꿈. 그래서 여기서 이 파란 하늘빛이라는 것은 유년 시절의 꿈.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워, 동경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우리 애들아 이건 진짜 어린아이의 특성인 거예요. 와, 저 하늘 너무 좋아요. 맞춰보고 싶어. 왜? 진짜 인간은 좀 이상하게 파괴적인가? 아니 하늘을 가지고 싶으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려가거나 저기 지평선에 저기 하늘 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 뛰어가 본다거나 사실 뭐 그런 게 유년의 이미지죠. 순수한 이미지. 어쨌든 얘들아 아마도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경이라는 것을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년 시절의 꿈, 희망에 대한 동경 아니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예, 그렇게도 써져 있죠. 이 3년이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다 말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화살 꼭 하늘에다 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얘들아. 그냥 뭔가 저렇게 잘 모르는 곳에 한번 쏴보고 화살 같은 거. 우리는 어렸을 때는 진짜 화살만 있으면 얘들아 그냥 무조건 쏘고 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들아 쐈으면 이제 당연히 회수를 하러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풀섭 이슬의 함추름 휘적시던 곳입니다. 풀섭 이슬의 휘적시던 곳이니까 역시 촉각적인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뒤를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의 핵심은 뭐냐면 뭔가 그 꿈만 턴 그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자신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향수라는 시는요 기승전결처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병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서는 그냥 실개청과 황소, 2년에서는 밤바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3년에서는 유년 시절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년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딱 보이죠?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됐나요? 2연에서 아버지 떠올렸죠. 4연에서는 아내와 어린 누이 떠올리고 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왜 어머니 안 떠올려? 못된 놈이네. 어쨌든 다시 갈게요, 얘들아. 어린 누이요. 어린 누이는 어떤 모습이냐면 검은 기민 머리를 날리는 존재예요. 일단 하나, 검은 기민 머리죠. 검은 기민 머리예요. 됐어요? 귀 밑에 오는 검은색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 얘들아 하나도 꾸미지 않았죠. 꾸밈이 없는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이에요. 네, 꾸밈이 없는 되게 순수하고 소박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얘들아 이 기민머리를 날리죠. 얘들아 머리가 날리게 달린다. 머리가 휘날리게 날린다. 이런 말들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날린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고단한 노동? 쉴 틈 없이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또 볼까요? 근데 이 검은 기민 머리를 얘들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설 바다에 참추는 밤물결 같아요 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 검은 기민 머리가 원관념이고 이거 지급법이죠. 보조관념이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야. 왜 누이의 머리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라고 했을까? 아마 얘들아 검은색의 기민머리가 날리는 모습을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물결이 춤을 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역시 여기서도 얘들아 화류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춤춘다라는 이미지니까 역동적인 이미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냥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도 아니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일까라고 한다면 황소가 옛 이야기를 지주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 옛 이야기라는 것은 얘들아 뭔가 그 유년에 뭔가 아니면 그것 특유의 그 동화적인 그러한 느낌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옛 이야기나 이 전설이나 다 뭔가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아니면 뭔가 유년의 그러한 느낌들을 계속해서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내는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죠? 아내를 뭐 그래요. 역시 얘들아 꿈이 똑같아요. 꾸밈 없이 순수하고 소박한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철 발벗은 아내니까 역시 고단한 노동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얘들아 아내와 그 누이는 되게 동일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대 우리 민족에서 이 여성들이 살아가던 그런 힘겨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생각이 충분히 들죠. 한번 볼까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을 강조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1학년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는 내가 자꾸 말로만 해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 어차피 오프라인 수업 한번 더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필요하다면 이게 나의 특이한 아내, 나의 특이한 누이가 아닌 거야. 앞에서 바라본 아버지도 여기서 보고 있는 누이나 아내도 사실 그 당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평범하게 옆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 평범하게 옆에서 볼 수 있는 누이와 아내의 모습인 거야. 그거를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순수하고 소박한 이러한 모습들로 좀 그린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향수라는 것은 분명히 얘들아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개인의 정서지만 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모습들이거든. 그래서 개인의 정서를 민족 정서,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로 확대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다시 여기서 느끼는 향수라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정서지만 사실 화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감정들을 느꼈을 거야. 그 정서를 보편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이렇게 좀 평범한 유년, 평범한 가족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다음 거.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것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알겠죠? 기민머리를 날리는 거나 사철 발벗은 거나 따가운 햇살을 등에 주고 이삭을 줍는 거나 다 고단한 노동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고 소박한 우리 가족, 그 다음에 고단한 노동. 근데 여기서 얘들아 따가운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역시 촉각적인 이미지라는 거 하나 더 보실 수 있겠다. 그죠? 아유 신발 신을 새도 없이 이렇게 바쁘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다음 겁니다. 하늘에는 석근별, 석근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얘들아 성근별, 성기다 라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긴 별이죠. 물건과 물건 사이가 얘들아 듬성듬성 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얘들아 만약에 얘들이 이제 이 시를 막 영화로 만들어라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는 별 이러시면 안 돼요.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는 별이 아니라 물건 사이가 좀 떠 있는 그런 거니까 얘들아 별이 이렇게 듬성듬성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이 별이요 모래성으로 발을 옮겨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는 거니까 역시 얘들아 화류법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이미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요? 역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들아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 드러냈던 거 기억나세요? 질화로의 재가 식어진다. 여기서는 얘들아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요?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경과 얘들아 아마도 밤에서 새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됐죠?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얘들아. 왜 이건 뭐예요?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간대잖아. 아니 별이잖아. 별이 얘들아 지면서 우리 눈에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잖아. 그럼 별은 어디로 가는 걸까? 별은 아마 자기들만의 그러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닐까? 우리 인간은 가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들아 얘한테 이 고양이라는 것은 뭔가 동화적이고 그 신비스러운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 글에 화자가 기억하는 이 고양이라는 것은 정말 유년 시절의 고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연에서 아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유년은 또 아니야. 그래서 나 혼자 막 이렇게 고민을 하죠. 됐어요. 됐고요. 서리까마귀 우지짓고라고 돼 있네요. 일단 얘들아 서리까마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리까마귀, 가을까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을까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지짓고라고 했으니까 청각적인 이미지죠. 이 까마귀가 우짖는 한밤중에 들려오는 까마귀의 우짖음은
아마도 청승맞은 이미지, 뭔가 청승맞고 초라하고 그러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 초라한 지붕 역시 가난의 이미지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유년, 분명히 얘들아 가난하고 힘겨운 삶도 같이 있었던 곳이라 그랬죠? 예, 그러한 이미지를 아마도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근데 얘들아 바깥쪽에선 이러고 있지만 흐릿한 불빛이라고 했으니까 불빛은 역시 얘들아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야, 밖은 까마귀 우지짓고 초라한 지붕인데 어쨌든 흐릿할지언정 안에는 불빛이 들고요. 이 불빛에 돌아앉아서 도란도란거린다라는 것은 청각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의 사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서는 이제 의성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아 여기서도 하는 건 뭐냐면 힘겨워요, 가난해요, 되게 초라한 그런 집이죠. 하지만 어때요? 되게 가족 간에 도란도란 화목한 그러한 곳이 나의 고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불빛이라는 것은 뭔가 따뜻함, 아늑함, 정겨움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느끼는 건데 사실 이 향수라는 작품은 1학년들한테 수업을 할 때가 항상 고민스러워요. 좀 이미지 위주로만 보여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진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애들아 첫 번째는 무조건 1학년 수업이니까 이 고향이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들 위주로 봐주시는 게 맞아요. 됐니? 내가 이제 필기는 안 해주고 말로만 했던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어려운 것들이라서 그냥 말로만 한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걸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본문은 끝났고 학습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향의 모습이요.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의 고향마을, 겨울밤, 그 다음에 아버지, 꿈 많던 화자의 유년, 어린 누이와 아내, 그 다음에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집의 가족입니다. 운율. 내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얘들아 운율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왜냐면 뒤에 학습활동에 되게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이 글에서 얘들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고 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이 반복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이 반복된다. 어떠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데요? 뭐뭐 하는 곳, 뭐뭐인 곳 이렇게 됐죠. 는, 던, 다 뭐뭐 한 곳이라는 뜻인 거잖아. 이러한 문장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로서 그것이 참았고 맨들리칠리아가 반복되고 있죠. 얘네들 통해서 이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되셨나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행과 연이 규칙적으로 배열됨으로써 운율이 느껴진다. 다음 거.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 칠리야. 얘의 뜻이 뭔데요? 라는 것은 꿈에서도 고향이 잊히지 않는다. 평화롭고 단란한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감각적 심선택이 많이 쓰였다 그랬죠. 한번 다 찾아볼까요? 파란 하늘빛 시각이죠. 얼룩배기 왕소. 아까 이거 안 했다. 얼룩배기 왕소라는 것도 얘들아 황소의 무늬를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검은색이라고 색채어 사용했죠. 검은색이라는 색채어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성긴별이라고 했잖아. 듬성듬성 떠있는 모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흐릿한 불빛도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내가 아까 얘들아 수업하면서 본문 내용 하면서 시각적인 이미지 몇 개를 이야기 안 하고 갔네요. 지금이라도 잠시 일시정지 누르고 시각적인 이미지 그거 다시 다 써주세요. 청각적인 심상, 지줄된다, 우지짓는다, 도란도란거린다 이런 것들이 청각적인 심상이고요. 그 다음에 휘적신다, 따갑다 이런 것들이 촉각. 그 다음에 공감각 지금 2개 보고 있는데 청각의 시각화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효가 뭐냐?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됐나요? 감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번에는 이제 표현 가볼까요? 옛 이야기 지줄되는 슬개천이요. 감각으로는 청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현으로는 의인법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인법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친근함을 좀 줘요. 의인법의 일반적인 사용 효과예요. 의인법은 일반적으로 친근감을 좀 줍니다. 화류법은 생동감을 좀 주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친근한 이미지, 정겹고 따뜻한 이미지를 좀 강조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직유법,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누이의 모습을 이 직유법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비유도 그래요, 얘들아. 내 얼굴 이뻐요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기지. 다시 제 얼굴 이뻐요 라고 말하는 것과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이미지화가 잘 돼요? 사과 같은 내 얼굴이 이미지화가 잘 되죠? 예, 이렇게 비유라는 것도 얘들아 형상화, 구체화, 감각화를 위해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구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얘들아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예술이라는 것은요, 내용과 형식의 조화. 됐죠? 주제와 표현의 조화 혹은 내용과 형식의 조화라고 하거든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게 예술입니다. 문학작품도 동일해요.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죠. 그럼 얘들아 이 글로 따져볼까요? 이 글의 내용 주제는 뭐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것들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느냐 보자라는 겁니다. 고향에 대한 회상, 그리움이 주제죠. 화자, 운율, 심상, 표현 이런 것들이 이러한 주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는 유기적 관계구나. 유기적으로 짜여진 관계구나. 라는 게 이제 이 대단원의 소단원의 목표, 대단원의 목표라서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첫 번째 작품으로 향수라는 작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니네 이제 학습활동에 보시면 생각 펼치기라고 해서 외할머니의 디안 텐마르라는 작품이 하나 실려있죠. 예, 이제 이 작품 바로 연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칠판 한 번만 조금 깨끗하게 지우고 예, 짠. 예, 됐어요. 미안해요. 예, 이거 했고요. 그 칠판 좀 지우고 왔는데, 칠판 지우다가 생각이 났어요. 얘들아, 우리 78페이지 한 번만 향토적 소재를 통해 그린 고향의 이미지라고 옆에 나와 있는 거 있는데요. 네, 이게 여기 있어서 내가 한꺼번에 한다면서 까먹었네요.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개천이나 얼룩배기 황소나 질화로나 집배개 이런 것들이 향토적인 소재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토적인 소재고요. 해설피나 밑에 어휘풀이에 보면 해설피나 함추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참신한 우리말의 사용이 돋보이는 요소. 참신한 우리말의 사용이 돋보이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참신한 우리말의 사용이 돋보이는 요소. 이것까지를 얘들아 향수에서는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각 펼치기에 있는 외할머니의 디안 텐마르라는 작품인데요. 갈래를 보시면 얘들아 특이한 게 하나 끼어 있죠. 산문시라고 되어 있는데 산문시라는 것은 뭐냐면 얘처럼 보시면 얘들아 연과 행의 배열이 없죠. 일반적으로 이제 시라는 것은 연과 행의 배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연은 있다. 1연, 2연 이렇게. 근데 행의 배열이 없죠. 줄글처럼 쭉 산문처럼 쭉 늘어서 썼죠. 늘어놔서 썼죠. 그런 걸 우리는 산문시라고 해요. 성격은 회상적이다, 서사적이다, 전통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사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를 읽고 나면 한 편의 이야기를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연에서 그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꾸지람을 받고 꾸중을 듣고 할머니한테서 위안을 얻었던 그 일화 그러한 이야기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서사적인 성격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할머니의 텐마루가 제재인데요. 유년 시절의 추억,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앞서서 살펴봤던 향수라는 시와 그리움이라는 측면에서 얘들아 주제가 상당히 유사해. 게다가 유년 시절도 똑같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건데 이 시에서도 똑같이 향토적인 소재는 사용이 되고 있어요. 향토적인 소재는 아무래도 얘들아 우리 고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조금 더 적절하겠죠.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시는 얘들아 화자의 연령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성인이 된 화자였던 것 같다면 여기서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유년 시절의 그리움을 표현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얘들아 외할머니의 디안 텐마르를 제재라고 했잖아. 우리 앞에 시에서는 고향의 이미지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그랬죠. 1년부터 5년까지.
그래서 얘들아 그 고향에서 초점이 되는 화제들이 계속해서 따로 있었던 거잖아. 그렇다면 이 글은 얘들아 텐마루 그 다음에 외할머니라는 이 되게 명확한 제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딱 유년하면 떠오르는 되게 명확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왜 하필이면 외할머니일까? 이거는 이제 좀 시대가 달라지면서 좀 안 그런 경향이 요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은 친가보다는 외가가 좀 편한 이미지, 더 안락한 이미지, 더 따뜻한 이미지가 있어.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긴 해. 요즘은 친가 외가 다 그냥 가까이 사는 집이 친해 막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좀 외할머니라고 했을 때 왠지 친할머니는 조금 더 무서운 이미지, 외할머니는 조금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나만을 위해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년 시절의 이 그리움, 유년 시절을 표현할 때 이렇게 외할머니, 그 다음에 외할머니의 그 텐마루, 이 외할머니의 뒤안 텐마루가 외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기에 제일 좋은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유년 시절의 그리움을 드러낸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안 어려운 시예요. 이 시는. 외할머니네 집 뒤안. 됐죠?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외할머니네 집 뒤안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됐고요. 이 뒤안이라는 것은 뒷곁 을 이야기해요. 외할머니네 집 뒤안, 뒷곁에는요. 장판지 2장만큼 한 크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는 애들아 이 공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공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 유년 시절의 그 추억이라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추억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장판지 2장만큼한 크기에다가 먹 오디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들아 지금 계속해서 시각적인 이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얘들아 색채어가 사용되면 무조건 시각적인 이미지는 따라오시면 돼요. 먹 오디빛 텐마루가 있어요. 먹 오디빛은 뭐냐면 오디의 색깔인데 검은 빛이 강한 오디의 색깔인 거야. 붉은색, 검붉은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디빛인데 검은색이 강한 오디빛이고요. 메인은 어쨌든 텐마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외할머니네 텐마루라 그랬잖아. 제목이 외할머니의 뒤안 텐마루. 그 텐마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야.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 있었던 곳이고요. 장판지 2장만큼한 크기고요. 먹 오디빛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 텐마루는요. 이 텐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 이 텐마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텐마루에는 외할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고요. 그네 딸들의 손때, 외할머니의 딸들의 손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딸들이니까 나에게는 엄마와 이모들이 되겠죠.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됐죠? 그럼 다시. 우리 아까 먹 오디빛이었죠. 왜 이렇게 검은색의 느낌이 강하느냐라고 한다면 외할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딸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날마다 덧칠해져 온 것이라. 그래서 아마도 먹 오디빛이 아닐까요?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시 어머니도 아마 얘들아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집을 떠나셨겠죠. 그래서 처녀 때의 손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얘들아 이 텐마루라는 것은 상당히 유서가 깊은 우리 집에 뭔가 역사를 간직한 뭔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 알겠어요? 뭔가 우리 집안의 모든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이제 얘들아 손때가 칠해져 온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그지? 말은 손때가 묻었다라고 했지만 항상 텐마루를 얘들아 닦고 정성스레 손질하고 관리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은 이제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다 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관리를 잘 했겠지. 그래서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다 끼어져서 이제 핵심은 이거다.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뭐지? 한번 볼까요, 얘들아? 텐마루라는 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거울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얘들아 너무나 반질반질 손질이 잘 된 거 광이 나요. 그럼 거기에는 내 얼굴이 비칠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시상이 전개됩니다. 즉 이 텐마루는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텐마루인데요. 너무나 반질반질 거울과 같은 것이라 그 거울을 바라보면 내 얼굴이 비치는데 거기서 비치는 얼굴은 나의 유년 시절의 얼굴이야.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 얘들아 이 텐마루라는 것을 통해서 유년 시절의 나를 회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거울이라는 것은요, 거울이라는 것은 그리워하는 대상을 비춰주는, 그리워하는,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워하는 대상을 비추어주는 매개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의 유년을 바라본다라는 느낌. 그래서 뭔가 회상의 매개물, 그 다음에 비추어주는 그러한 매개물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텐마루에 대해서는 얘들아 좀 이따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됐나요? 네, 다음 거. 이거 또 내가 어려운 말 써와가지고 그 어려운 말 안 하려고요. 예. 요즘은 좀 오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이고 다 때려 먹었는데 요즘은 좀 너무 어려운 말은 안 하려고요.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었다, 매우 들어. 예, 됐죠? 매우 들어. 어머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 유년 시절의 그 날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있죠. 그런 날에는 이 외할머니네 떼거울 텐마루를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거울, 여기서 떼거울, 다 텐마루를 비유한 표현이고요. 이 텐마루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오디 열매를 따다 주셨습니다. 이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서 숨을 바로 합니다. 야, 약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오디 열매라는 것은 나에게는 치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치유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소재이기도 하죠. 할머니의 사랑. 아이고 글쎄 왜 이래. 수업을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나 봐. 그 다음에 뭔가 치유의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위안, 나에게 위로, 그런 것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아 여기서는 오디 열매라고 했지만 이 텐마루라는 공간이 이런 곳인 거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라는 존재가 결국은 이러한 존재인 거예요. 내 유년 시절 나를 사랑해주던, 나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어주던 그러한 존재인 거죠.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나는 얘들아 할머니와 되게 뭐라고 할까? 나란히 비치어져 있으니까 공존하고 있는 건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얘들아 거리감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좁혀져 있죠. 거리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비치어 있는 텐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의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결국 얘들아 그래서 이 텐마루라는 공간은 외할머니의 사랑, 그 다음에 외할머니로부터 느꼈던 나의 그 위로, 위안, 이런 것들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공간인 건 거죠. 그래서 이 시의 포인트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될 것이고요. 우리 텐마루에 대한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아 텐마루라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네들의 딸, 됐죠? 할머니의 손때, 그네 딸들의 손때가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텐마루라는 곳은요 전통이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전통이 이어지는 것 조금 더 얘들아 이야기를 해본다면 가족 간,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었던 외할머니와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세대 간, 가족 간의 세대 간의 교감, 그 다음에 사랑이 나누어지는, 이루어지는 교감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됐을까요? 그래서 얘들아, 이 텐마루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곳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외할머니의 그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는 외할머니의 사랑,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나에게는 유년의 추억이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건 거죠.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년이라는 것은 외할머니에 대한 텐마루인 거고요. 외할머니에 대한 텐마루라는 것은 나에겐 곧 유년이에요. 그리고 이건 얘들아 사실은 나에게만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내가 이랬듯이 나의 어머니도 그 다음에 외할머니도 그 가족들도 다 아마 여기서 각자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오케이. 다시 여기서 이제 부분 나와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럼 다시 우리 안 본 것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거기 이제 필기가 되어 있는데 일부러 그냥 한꺼번에 보려고 안 본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형토적인 소재들을 많이 활용할 거라 그랬죠. 여기 형토적인 소재들 뭐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텐마루, 그 다음에 장독대 이런 것들이 이제 형토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디 열매 이런 것들, 텐마루, 장독대, 오디 열매 이런 것들이 아마도 향토적인 그런 소재. 서울에선 잘 못 보는 이게 약간 이렇게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소재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갈래의 특성을 토대로 한번 이 작품을 보자라는 건데요. 이 시는 얘들아 산문시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찾을 수는 없는데요. 시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뭔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고백하는 듯한 이 화자의 조용한 호흡을 통해 운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 시들을 실어놨어요. 1학년 용어로는 어려운 시들을. 반복을 통해서도 얘들아 운율을 느낄 수 있지만 원래는 이제 호흡의 조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운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시에 맞춰서 낭송을 해봐야지만 느껴질 수 있는 운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흡을 통한 내조회를 느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시각적인 심상이 얘들아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들 사용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추억, 그 다음에 그름의 정서라는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얘들아 이 시도요. 화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심상, 그 다음에 운율, 이러한 표현까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산문적 진술이지만 그래도 산문시라고 해서 시, 서정갈래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학습활동의 내용입니다. 이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원 서정갈래의 향수랑 외할머니에 대한 텐마루까지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해마다 계속 고민을 하게 되네요. 이 향수라는 시나 외할머니에 대한 텐마루라는 시는 사실 이제 편하게 보자면 내용이 되게 간단한데 조금 여기에 담겨있는 그것들이 1학년들한테 가르치기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항상 수업을 할까 말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얘들아 좀 말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지만 필기로는 기본적인 것들을 위주로 해드렸으니까 다시 아까 맨 처음에 했었던 이야기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1차적으로 뭐부터 해주시냐면 얘들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주세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얘들아 내가 추가적으로 해드린 것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확장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작품 얘들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